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의 대형 아울렛을 잇따라 개점할 계획을 밝히면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에서 벗어난 아울렛이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아울렛 확산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브랜드 샤넬이 한복을 입었습니다.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2015-16 크루즈 컬렉션 쇼에서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샤넬의 한복 잠시 후에 평가해 보시죠. 부부가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를 법률적으로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토록 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958년 제정된 이 300일 친생 추정법의 기준은 근본적인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안건 처리에 나섭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을 규칙에 명시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밝혀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 혐의로 지난달 22일부터 북한에 억류 중인 뉴욕대생 주원무 씨가 미 CNN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호기심에 잦은 입국했으며 미국 영주권자인 자신의 입국이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훈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최유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유통공룡이 삼킨 것. 아울렛 싸고 좋은 물건을 파니까 소비자들은 반갑지만 주변 상인들에겐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최근 아울렛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폐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아울렛이 지방마다 들어가고 있죠. 사실 아울렛 관련돼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권이 된다면 다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싸고 물건 좋고 하는 소문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필연적으로 골목 시장이나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 말이 많았거든요. 네네. 뭔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네. 지역만 봐도 여러 지역이죠. 인천, 예. 군산, 목포, 예. 광양, 곳곳에서 지금 대형 유통 채널과 지역 상인들이 충돌이 빚어지고 있어요. 네, 중소기업 중앙회가 그래서 이 대기업 아울렛 입점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부정적 영향이다라는 응답이 85.2%를 차지했고요. 영향이 없다, 긍정적 영향이다는 좀 저조하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 아울렛이 과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를 물었을 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76.7%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렛 매장 출점에 대한 규제나 제한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통시장이라고 하죠. 네. 전통시장 반경 1km에는 N에서는 품목 제한이 받는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울렛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커버하는 범위가 대형마트보다 훨씬 큽니다. 전통시장, 전통상에서 1km 이내라고 해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제들이 아울렛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가 없게 되죠. 실제 아울렛을 찾는 사람들은 먼 곳에서도 많이 그럼요. 찾잖아요. 저 아울렛이라는 건 일단 대형 매장일 뿐만 아니라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브랜드들이 한꺼번에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열장처럼 네. 되어 있어서 대부분 찾아오는 사람들 아울렛 위치를 한번 보세요. 도심 안쪽에 꽉 들어와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외곽 쪽에도 많이 위치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곳에 가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대중교통이 아니라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도 만만치 않은 곳인데 그곳은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홍보 효과도 대단한데 우리가 심리학에 보면은 그 공유주의 비극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원래는 그 상호 상생해야 되는 공간에서 서로 격돌을 하게 될 때 한쪽 이익만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는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네, 이게 네. 일종의 그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인데 지금 같이 살아나가도 힘들 판에 이렇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이 대형마트도 결국 살아남기는 어려운 정황을 맞게 될 겁니다. 금방 1kg 규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바로 롯데 아울렛 인천 항동점의 경우는 전통시장과 1.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종합어시장과 1.5km 떨어져 있어서 규제를 피해간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아울렛은 그 영업시간 제한, 네. 의무 휴업일 지정 같은 규제를 적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비껴가고 있습니까? 비껴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사실 사람들은 돈 주고 물건 사러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대형마트든 SSM이든 아울렛이든 상관없거든요. SSM은 대기업형 예. 슈퍼마켓. 슈퍼마켓. 그래서 사러 가는데 어떤 거는 예를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대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제한을 받고 네. 아울렛은 제한받지 않고 무슨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엄밀하게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하도 이렇게 지역 소상공인들과 이제 마찰이 많으니까 대형마트로 출점이 제한이 되면 아울렛으로 아예 업태를 바꿔서 변경해서 신청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사실 조금 대형마트랑 아울렛, 그 시장과 관계 조금 차이는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대형마트인 경우는 사실은 일반 생필품들, 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데 아울렛은 현재까지나 뭐 가구, 뭐 의류 이런 품목 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글쎄 전통시장이 얼마나 타격을 받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롯데 아울렛 인천 한동점에 파는 물건이랑 그다음에 인천 종합 어시장에 파는 물건이 얼마나 겹치는지 네네. 어떻게 보면 인천 종합 어시장 입장에서는 거기는 생선 파는 거고 아울렛 인천 한동점 옷 파는 데인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큰 타격 없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뭐 어떤 그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이건 과연 소비자를 위해서는 뭐가 좋으냐는 겁니다. 네. 소비자는 당연히 싸고 좋은 물건들을 싸게 사는 걸 바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울렛이나 대형마트의 어떤 진출을 막거나 어떤 의무 휴업 일수를 제한하는 것이 꼭 국가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좋은가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분명히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네.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하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든 이렇게 서로 그 경쟁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경쟁하는 것을 지혜롭게 잘 나누는 것이 우리 국가 경제에도 그렇고 국가 운영에도 그렇고 다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본질적인 것이 재래시장 이제 활성화 문제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잘 안 됐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엄청나게 지금 뭐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데 이 문제를 단순히 대형 그 매장들을 규제하는 방식으로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네. 한번 근본적인 질문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이마트 전주점에서 문제가 됐던 건데 그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그 돈을 벌면 전부 다 매출을 서울 본사로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아예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그 동네에서 번 거는 그 동네에다 이제 투자하게 하는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약간은 도움은 되지 근데 않을까. 그것도 결국은 무산이 됐죠. 네, 무산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 경제를 살리고 또 소상공인도 살리는 네. 정말 절묘한 좀 지혜, 해법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한복 입은 샤넬. 외국 모델이 머리에 가채를 쓰고 한복을 입고 런어웨이를 걷는 모습 네. 어떨까요? 어색하기도 하지만 새롭기도 한데요.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샤넬이 한복을 모티브로 패션쇼를 열었다고 합니다. 현장 분위기 먼저 보시겠습니다. I always liked the idea of what traditional Korean things were. One of my main help at Chanel is Korean girl who makes all the material. I like the Korean roots, but we had to be adapted to the world of today. And what I can use for kind of fashion like Chanel, what exists all over the world. 네,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 인물이죠.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인 칼 라거펠트의 인터뷰까지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최초의 방한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열기가 지난 4일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약간
엇갈렸어요. 한복이 줄을 이뤘는데 감동이다, 아니면 어색하다. 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딸은 저한테 항상 패션 테러리스트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패션쇼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샤넬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더군다나 가장 대표적인 수석 디자이너가 와서 한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그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중에게 보여줬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네. 이제 한편에서는 뭐 일면 이제 뭐 좀 촌스러웠다, 또 한복에 대한 이해가 좀 낮았다, 얕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샤넬을 그대로 살리면서 한복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잘 접목시켰다, 이런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엇갈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샤넬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많은 대부분의 그 유명 디자이너들이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한복이 너무 아름답고, 네.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뭐 색동에다가 두루마기 자락이 이렇게 막 흩날리는 거 뭐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에 관련된 영어로 된 한복 자료들이 너무너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샤넬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정도면 이게 충분히 상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가치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자료들에 대한 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흥미로운 해봅니다. 지적입니다. 네.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패션송 같아요. 저게 뭐 촌스럽다, 아니면 뭐 자연스러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브랜드를 샤넬이 시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입니까? 이게 뭐 초고가 명품, 뭐 비싼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샤넬은 사실 여성 해방의 상징이거든요. 예전에 중세 시대 이 큰 스커트, 큰 뭐 무대 의상이라고 그러나요? 그 치마에서 여성을 해방시킨 게 그 샤넬의 A라인 스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샤넬이라는 건 사실 여성 해방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브랜드와 같은 건데, 그런 샤넬이 한복을 소재로 해서 패션쇼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한복 세계화에도 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네. 진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바로 그 네. 부분인데요. 네. 샤넬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기존에는 인구 대비 명품이 잘 팔리는 네. 시장 정도로 우리 시장을 봤는데, 이제는 좀 패션 한류라고 할까요?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저는 저거 보면서 가장 궁금한 게, 저 모델이 입고 나온 한복 저거 얼마일까? 가장 궁금했는데, 알겠죠? 지금 우리나라에 요 코들이,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요즘 또 일본을 많이 간다는데, 네. 그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서울만 해도 1,000만이 넘어가는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를 과연 우리가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모르는 거 아닌가? 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소화하지 못한 부분이 외국 사람들이 먼저 발견해서 저렇게 했던 것이 좀 선수 뺏긴 거 아니에요? 좀 아깝기도 하고요. 확실하게 우리 문화는 세계적인 문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샤넬의 창시자인 코코 샤넬이 남긴 말 중에 내가 바로 스타일이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우와. 바로 샤넬이 한복을 갖고 지금 패션 디자인을 열었기 때문에 네. 한복이 세계 패션으로 또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한복이 굉장히 예뻤거든요. 뭐 치마에다가 뭐 리본을 두른 굉장히 네네. 샤넬스러우면서도 막 전통적인 것 같은 느낌이 좋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게,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삼성의 신입 여사원이 한복을 입고 출근하는 뉴스가 됐습니다. 네네. 정장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전통 정장인데 그 여성이 한복을 입고 이제 삼성 본사로 출근한 장면이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이 얘기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스스로가 한복을 입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네. 그다음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할 때 한복 하나 맞춰줬는데 처가에서 그거 몇 번 입겠습니까? 우리 네, 박 부장님 몇 번 입으셨습니까? 거의 입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입지 않죠. 거기다가 마치 개량 한복은 무슨 얼치기 좌파들이 뭐 전유물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거 입고 다니면 좀 더 뭐 그런 거 아니냐 했기 가끔 때문에 입어요. 세계화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편히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한복 입고 방송할 수 있을 그러니까 정도로 이번에 편안함을 샤넬이 주시면 좋겠다는 호평을 받았던 생각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한복이 사실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입기가 참 어렵거든요. 예. 여성들 같은 경우 치마가 너무 길어가지고 횡단보도 건너려면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던한 것에다가 그다음에 실용적인 것도 갖추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요새 이제 흔히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고 있는데, 대부분 다 오리엔탈 그러면 중국과 일본을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세계인들 마음 속에 아름다움으로 새롭게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매력, 그리고 이 색동이나 누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아름다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시원한 아이스크림 음료, 아이스 음료 많이들 찾으실 텐데 이 아이스 음료에서 얼음을 뺀 실제 음료량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아이스 음료의 꼼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얼음을 샀더니 커피를 준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원한 아이스 음료 많이들 찾게 되는데요.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아이스 음료에 얼음이 지나치게 많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얼음이 들어간 아이스 음료는 따뜻한 음료보다 보통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더 비싼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스 음료의 경우 몇 모금 마시지도 않았는데 음료는 금세 없어지고 얼음만 잔뜩 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음을 뺀 아이스 음료의 음료 양을 측정해봤더니 평균 56%였는데요. 얼음이 44%나 되는 겁니다. 얼음 한 조각의 가격은 20원에 불과한데 얼음 몇 개 값으로 무려 2,000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성인의 한 모금이 50ml인 점을 고려하면 빨대로 대여섯 번 빨면 끝나는 이 커피 전문점의 아이스 음료는 음료 한 모금당 가격이 1,100원이나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의외로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아이스 음료를 주문할 때 얼음을 빼달라거나 얼음 양을 줄여달라고 말하면 얼음 대신 음료를 더 넣어준다고 하네요.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300일의 진실. 부부가 이혼한 뒤 300일, 즉 10달 안에 낳은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네. 김태현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한 여자가 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을 했죠. 그 이혼하고 나서 바로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는 기간이 10달, 즉 이혼하고 나서 300일이 되기도 전에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일 확률이 높을까요? 현 남편의 아이일 확률이 높을까요? 현행법대로 따르면 이런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 남편의 성을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죠. 1958년에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자녀의 어떤 친부를 판단하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전 남편과 현 남편이 모두 내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태어난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지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 남편 아이로 추정한다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21세기인 지금은 유전자 기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혼한 남편과 아이를 낳게 된 경우에도 일단 전 남편의 성을 따라서 출생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현 남편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첨부해서 법원에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해소를 제기한 다음에 그 확정 판결이 있은 다음에 성을 바꾸곤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하면 이 법의 효력은 당장 없어집니다. 근데 헌법 불합치 결정인 것이죠. 헌법적 불합치 결정이라는 것은 이것이 위헌성은 있으나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놔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과연 우리 국회에서 이 법을 언제 개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혼한 뒤에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 무조건 전 남편의 자녀로 간주된다. 사실 저는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게 이런 법이 왜 생긴 거였죠? 헌법 불합치 결정이 예. 내려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58년도 상황을 돌아가보면 김태현 변호사 브리핑을 잘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기가 났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이 여인은 이혼한 지가 300일 이내고 새로 재혼을 했는데 양 남자가 다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아버지를 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58년도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아기가 뱃속에서 10달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유전자 검사가 네. 네, 많지 않았을 때. 전쟁 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가족이 다들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상황이었으니까 제가 볼 땐 그쯤에
발가락이 닮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흩어졌다가 다시 만났는데 봤더니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아이를 우리가 그 전에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남편의 아이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혹시 혼외의 자식으로 볼 것인가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더군다나 당시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다기보다 이제 드러내놓고 이야기되지 네.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는 예외인 상황으로 생각을 했었을 거고,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시대가 바뀐 만큼 법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법 조항을 보면 300일 이내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간주한다. 이런 법적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번에 소송 과정에서 이게 네. 드러난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 소송 과정에서 아까 이제 자막에 나왔던 그 사건에서 이제 헌법소원을 청구를 한 거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왜 나 지금 내 동거한 거야? 나는 아닌데 얘는 김 씨인데 왜 이 씨로 출생 신고를 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고, 이번에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헌재가 내려준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 불합치는요, 이게 국회가 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언제 하겠어요? 지금 또 이제 국민연금 가지고 또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네. 지금으로서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어떤 편법들을 많이 쓰냐면 아이 출생 날짜를 바꿔요. 어머.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300일 이내에 예를 들어서 뭐 재혼하고 나서 한 6개월 있다 태어나면 이거 일단은 전 남편 예를 들어 김씨면 김씨를 해놓고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 첨부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해서 확정 판결 나오면 그거 가지고 바꿔야 되거든요, 성을. 그게 너무 귀찮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예 야 이거 날짜를 조금 뒤로 늦추자 이런 네.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 제도 때문에 지금 생일이 바뀌는 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런 네. 궁금증도 생겨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배경도 이해가 가고 네. 앞으로의 입법 과정이 걸린다라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정말로 생물학적으로 전 남편의 아이였다면, 지금의 사례랑 좀 다르지만요. 네. 그렇다면 네. 그 전 남편의 입장에선 또 아이의 어떤 친부로서의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아, 있죠. 않습니까?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가 남자들 다 똑같잖아요. 남의 애를 키우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규정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런데 그때는 유전자 검사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유전자 검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 남편의 NG, 현 남편의 NG, 내 NG, 저 사람인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전 남편 입장에서 이게 이 조항이 없어져도 이건 내 애가 맞아라고 하면 본인이 유전자 검사를 가지고 가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해서를 제기하면 그건 또 자기 호적 밑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유전자 기법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없죠. 근데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2005년도에 없어진 법 중에 이제 여성들 이혼한 이후에 6개월 이내에는 재혼을 못한다, 뭐 이런 법은 2005년도에 없어졌는데, 예. 그게 상식선에서는 이런 법률들이 함께 이렇게 좀 논의가 돼가지고 거의 실효성이 없는 법은 이렇게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간통법이나 뭐 이런 그 성매매 특별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이런 법들 가정에 관련되고 네. 가정의 행복 네, 관련된 법도 좀 일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양육비는 이제 친자가 확실하더라도 주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양육비를 이렇게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결국 가계 경제, 생활 경제, 경제 어려움 양육비 때문입니까? 지원하지 않는 남편들은 경제가 아니고 나쁜 남자야. 나쁜 아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의 생존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아내가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관련된 요청을 하더라도 고개는 뭐 법원에서는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는 거라, 지금 우리나라 이혼한 여성 중에 양육비를 한 푼도 못 받아본 여성이 83%예요. 네. 어마어마한 건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3월 25일자로 여성가족부 산하로 그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단체가 만들어져서 네네. 그 단체에서 강제 집행을 위한 과정을 지금 밟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뭐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문제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인력과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이잖아요. 나쁜 아빠들 좀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50% 전쟁. 네, 말이 많고 탈도 많았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과연 굉장히 비난이 뜨겁고 논쟁이 뜨거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야당은 이제 국민연금 50%를 오늘 하지 않으면 네. 오늘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새누리당은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공수가 뒤바뀌었죠.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는 새누리당이 시한을 지키자라고 하니까 야당이 그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국민연금으로 주제가 올라오니까 새누리당이 사회적 대타의 기구를 통해서 하자고 하고 이제 야당은 약속 지키라고 이게 뭐 전혀 지금 바뀌었는데 어쨌든 국민연금 문제는 일단 저부터 헷갈리는 게 뭐냐면 1%에서 18%까지 개입이 있습니다. 네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있죠. 팩트 파인딩,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 지금 이 간극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마저 헷갈려하는데 야당 일부의 주장한 대로 1%만 만약에 더 내면 1%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게 그 50%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2배를 더 내야 50%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대안이 뭐냐, 야당의 대안이 뭐냐, 그 다음에 그 부족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차후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는 사실이 뭔지 저부터 헷갈립니다, 사실은.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는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니면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모두 내가 모르는 다른 말 하는 것 같아요. 국민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방금 우리 박성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1% 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배로 내는 18.85% 내는 게 맞는 것인지, 그 객관적인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못 하거든요. 네네. 판단을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알아요. 저도 이거 오늘 방송하려고 어제 계속 했는데 여론도 수시로 바뀌고 나오는 이야기들도 다 다르고 전문가랍시고 나오는 이야기도 다 다르니까 뭐가 팩트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부에서 걸러져서 정확한 팩트를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예의인데, 정치인들의 예의인데 그거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데요.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은 별도고 네. 그와 별도로 국민연금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규칙, 국회 규칙 안에 50%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는 명시를 하자는 예. 야당 안과 예. 하지 말자. 예. 이 여당이 지금 맞붙고 있고 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야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그런데요. 이게 저는 그 얼마 전에 서청원 대표가 어저께인가요? 이 지뢰 밟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저는 그게 표현이 가장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를 지칭하는 적절한 표현이다. 새누리당과 지뢰 밟은 거 맞습니다. 야당이 그러면 이 국민연금 안을 왜 들고 나왔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흘러나온 얘기들 보면 처음부터 그게 목표였다는 거거든요. 들고 나올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을 개혁해가지고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거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를 올리는 건 전혀 평면이 다른 문제입니다. 네네. 근데 두 개를 연계시키기로 공무원노조도 애초부터 마음을 먹었고 그 다음에 야당도 마음 먹었다는 건 이건 두 개입니다. 네네. 만약에 새누리당 이거 받지 않으면 이걸 명분으로 공무원연금이 안 하겠다는 거 하나. 만약에 새누리당이 받으면 예. 판을 바꾸겠다는 거죠. 공무원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새누리당과 정부 여당이 우리가 수였다면 이제 국민연금 소득을 높이는 문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실질, 용돈연금이나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겠다. 이거 굉장히 정치 어떤 프레임으로서 굉장히 좋은 프레임이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제2의 무상급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판을 바꾸겠다. 이게 아마 두 가지 목표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덜컥 바꿔 지뢰를 밟았습니다. 이제 야당의 강공이 시작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2010년에 무상급식의 제2라운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벌써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 5월 1일 개혁 이제 5월 6일 날 오늘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여야 얘기한 대로 사회적 합의 기구에 대해서 뭔가 말을 맞춰가야 돼요. 소장님도 지적하셨지만 팩트를 확인해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무조건 50% 보장하자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공무원 연금 개혁 안 하든지 아니면 이걸로 자기들이 판을 바꿔서 그 정부가 끌고 나가겠다는 얘기인데 글쎄 저는 야당 이건 완전 꼼수인데 글쎄 야당이 이걸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 제 발목 자기가 잡는 결과가 나올지 않을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방금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야당이 그렇게 치밀한 전략을 세울 만한 능력이 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판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질질 끌려갔고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치밀하게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그리고 국민연금을 원래 통합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고 나니까 차선책으로 선택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판이 유리하게 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요. 지금 계속적으로 여야가 계속 합의를 해온 거거든요.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도 모를 리가 없고 다른 정치 세력이라든 이런 것도 모를 리 없이 계속적으로 오죽하면 중간에 간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1년 동안 담배 안 끊었다가 다 열받은 게 담배를 폈다라는 정도로 치밀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 전반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 그렇게 치밀한 전략적으로 나오진 않았을 거다. 다만 우연하게 그렇게 판이 벌어졌을 거다. 저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유리할 것이다. 정치공학적으로 고려될 것이다라는 김태현 변호 지적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네. 그것이 승리하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40%를 50%를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2천만 가입자가 감사합니다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러고 있거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표인데 연금 가입자가 2천만 명인데 단순하게 40%를 이제 50%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월급 받으면 40만 원밖에 못 받다가 50만 원 드리거든요 했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반응이 나온다면 정치적으로 성공한 것이죠.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민들도 이제 지혜로워져서 잠시만요. 그럼 그 돈은 누가 내죠? 재원이 어디서 나오죠라고 반드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 있는데 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논의의 주체와 틀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인데 공무원 연금 제적 부족분을 채우는 주체, 결국은 국민들인데 정치권이 지금 지나치게 공무원 단체를 의식하고 있다라면서 이 50%로 올리는 것 국민 여론 수렴이 좀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뭐 고용주고 김태현 변호사가 저 고용인인데 당신한테 그 월급을 올려주겠다. 다만 뭐 노동 시간을 배로 이상의 일을 하면 10% 올려주겠다 했을 때 동의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10% 안 올려줘도 좋으니까 그대로 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연히 연금가입자의 문제와 그 합의가 필요한 거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 전에 어쨌든 40%를 50%로 올려줄 수 있으면 좋은 것이잖아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사실관계부터 그러니까 뭐 과연 이게 지금 40%를 50% 올린 데 있어서 실제 보험료를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 자료부터 좀 정리할 필요가 바로 또 있다는 그 부분이 생각입니다. 문제가 되는데 과연 4개월 내에 그걸 할 수 있을까? 지금 그 9월 달에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를 올리는 걸 네.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4개월 내에 이런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제 복지사회로 간다라고 총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40% 아니고 80% 90% 줄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노후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군사작전하듯이 야당이 새누리당과 대통령을 비판한 게 공무원연금을 군사작전하듯이 시일을 정해놓고 하느냐라고 비판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꾸로 국민연금 문제는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큰 정말 문제죠. 시간을 두고 네. 천천히 또 미래 세대는 부담을 지우는 것인지 안 지우는 것인지 그다음에 또 저는 처음 알았는 게 이게 2060년에 재원이 고갈되는 것인지 결국 재원이 고갈된다는 전제잖아요. 재원 고갈되는 걸 늦출 수 있냐 안 늦출 수 있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4달 만에 우리 국회의원들 실력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고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왜 이렇게 시간을 딱 못 바꿔서 밀어붙이느냐라고 비판했듯이 좀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참여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전 장관. 자, 국민연금 명복소득 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네. 내리자라고 했던 주체였는데 이번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이 자체로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약한 돈의 5분의 1 가지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데는 택도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기술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수학적으로도. 예. 네, 뭐 유시민 전 장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화가 났던 내용의 기사는 사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합의문에는 네. 보험료의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그런데 삭제됐다는 거 예, 아니에요? 삭제됐다는 거죠. 예. 결국 그러니까, 표를 의식한 건가요? 사실은 그럼요. 모든 정치인은 선거가 끝나면 그 다음 선거를 생각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선거 생각한 거고 야당에서 왜 이렇게 주장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 얘기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틀림없이 그 자료를 정부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1%만 올리면 9% 10%만 올리면 60년까지 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지금 나중에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에서 화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원래 이거를 40%로 떨어뜨렸던 주체인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기를 했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리하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저는 박상훈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2015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식들, 우리 후손들한테 결정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회적 기구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나중에 완전한 재앙이 될 수 있다.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한 몇 시간 뒤죠? 5시간 뒤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 상정이 되는데요. 네. 어떻게 간단하게 통과될 거로 보십니까? 아마 이거는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50% 명시하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야당 입장에서 일반 정치적인 공세수단을 그건 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거를 계속 빌미로 해가지고 공무원 연금개 오늘 처리 안 한다고 하면 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아마 통과시켜 줄 겁니다. 다만 그 소득 대체율 50% 올리는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어쨌든 주도권을 쥔 거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9월 아니면 9월 지나면 10월, 11월 내년 총선까지 아마 공세를 펴겠죠. 아마 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까 그 1% 얘기가 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네. 뭐 모 교수의 어떤 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1%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야당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누리당 압박할 겁니다. 그랬을 때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을 것인지 서청원 대표 말대로 지뢰를 밟은 건데 그 지뢰를 어떻게 다리를 안 다치고 잘 뛰고 전국 운영할 것인지 그게 이제 관건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정치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바지 대 난냉고. 네. 4.1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친노 대 호남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12년 전 벌어진 백바지 대 난닝구 대결 구도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네. 백바지와 난닝구가 백바지와 뭡니까? 난닝구는 이제 백바지는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유시민 전 장관이 보궐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됩니다. 당선이 네네. 돼서 국회 선서를 할 때 기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의미에서 이제 면바지를 입고 네. 선서를 하게 됩니다. 저 장면이죠. 보통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는데 네. 저게 그 당시 굉장히 좀 지지층에서는 신선했고 그냥 충격적이었죠. 저 뜻은 뭐냐면 기존의 정치를 깨부수겠다. 뭐 이런 상징의 의미에서 저런 이제 그래도 면바지였는데 네. 하얀색이었군요. 그렇죠. 친노계를 친노의 상징이죠. 상징. 아. 그다음에 난닝구는 뭐냐면 저는 전당대회로 기억하는데 오늘 동아일보는 뭐 당무회의인데 어쨌든 그 호남 오래된 당원 한 분이 저 런닝 차림으로 난입을 합니다. 네. 난입을 해서 이제 막 행사장에서 이제 일종의 소란을 피우는 장면인데 2003년 9월 민주당 9월? 해체 반대하면서 그렇죠. 저렇게 뛰어든 저거는 이제 거죠. 호남에 오랫동안 야당하신 분의 상징. 그러니까 이제 백바지는 친노의 상징이고 아. 난닝구는 이제 호남을 상징하는 예. 이제 야당의 두 기둥이죠. 두 기둥이 첫 번째로 충돌했던 게 이제 이 백바지 난닝구 논쟁인데 그게 이제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이제 민주당이 해체되고 하면서 사실은 오늘 야권의 재앙이 저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호남 입장에서는 노무현을 양자로 들여서 이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우리는 부산 정권이다 이러면서 호남을 홀대했다. 그다음에 급기야 거기다가 지역주의를 극복한다는 명분하에 호남을 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게 되고 열린우리당 창당이 실패를 해서 모르는데 그때 탄핵 열풍을 불고 성공했죠. 원내 일당으로 또 됩니다. 네네. 게다가 이게 또 계속 갔으면 되는데 참여정부 막판에 해체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야당이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영군 이제 막 물러나셨는데요. 원내대표가 떠나면서 네. 한 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년간 정치 생활했는데 당대표 21번 바뀌었다. 왜 졌는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바닥부터 진단을 해야 한다. 다음이 중요하죠. 문 대표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친노를 탈피하겠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문 대표도 문재인 네. 대표도 친노를 탈피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말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했잖아요. 말은 했어요. 이미 전당대회 때 나와가지고 나 이제 오늘부터 친노의 뭐 니은자인가요? 치을자인가요? 개파의 개자도 나오지 않겠다. 말은 했습니다. 말은 하고 나서 2달 있었던 이 차이사 재본소송 그럼 과연 친노 개파를 해체했는가? 친노 개파 해체하는 거 보여주려면 사실은 광주, 서울이랑 관악을 공천해서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문재인 대표가 그냥 공정 경선이나 미명안을 경선하고서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고 아무것도 하진 않았거든요. 결국 지금 말하고 나서 2달 동안 이 자그만 2개의 지역구에서도 친노 개파 해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다음 총선에서 가능할 것인가? 행동으로 가능할 것인가? 그게 이제 물음표가 달리는 거고 저희 우영근 대표 저 얘기들에 지금 새정치연합의 어떤 현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답은 있으나 행동을 못한다. 대안이 없다. 친노 개파 해체 선언해. 그게 답이죠. 근데 문 대표가 하겠습니까? 행동을 못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문 대표가 물러날 필요는 없다. 물러나는 건 능사는 아니다. 왜 물러나는 건 능사는 아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안이 없는 것이거든요. 저게 오늘날 지금 새정치연합의 어떤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우윤구 대표의 저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차기 원내대표 5명 도전했는데요. 이번에도 결국 이런 개파 대리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개파 문제 저는 뭐 친노를 해체하라. 난 친노가 왜 해체되는지 모르겠고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게 250개
150개 정도의 지역구에 친노로 표현되는 그 도전자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정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꾸로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계도 있고 오세훈계도 있고 김무성계도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뭐 개복끼리 안 도와주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친노가 없어져야 야당이 산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룰 시비가 있었던 것이죠. 계속 모바일 문제, 계속 꼼수를, 정치공학적 꼼수를 친노가 구사했다라고 상대편으로부터 오해받고 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만들어진다면 친노든 친문이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손학규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날아가는 문제, 그다음에 안철수와의 단일화의 과정, 또 박지원과 전당대회 문제, 또 관악을 문제에 대해서 계속 뭔가 친노가 우스갯소리로 뭐 삼성모바일보다 친노모바일 우수하다 하듯이 공학적 꼼수를 피우는 게 아닌가라는 상대 진영으로부터의 오해가 이제 야당을 어렵게 만드는 어떤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야권이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 또다시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손학규 전 새정치연합 상임 고문인데 강진에 칩거를 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표의 동네 구기동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은퇴를 하겠다고 계속하는데 이사하는 것까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겁니까? 바람이 부는 겁니까? 이제 바람이 불어야 가지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공적으로는 강진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제 분당에 옛날 보궐선거 때 전세 낸 아파트가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고 서울 짐을 어딘가 둬야 되기 때문에 뭐 구기동에 구했다라는 것이 이제 손학규 전 대표의 말씀인데 우리 김태현 변호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는 딱 맞아요. 왜냐면 그 보선이 2011년 4월인가 그랬잖아요. 그럼 2년 전세값 지금 딱 4년 한 번 갱신하고 두 번째 갱신할 타임이거든요. 네. 분당 전세값 많이 올랐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강진 내려가신 바다가 그 비싼 집 있을 필요 없고 뭐 구기동으로 오는 거는 맞는데 네. 근데 저는 정치인들의 행보 하나하나는요. 외부에서 볼 때는 말 그대로 믿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싼 데 더 많은데 그 분당 말리면 싼 데 얼마나 많습니까? 더 약간 지방으로 내려가셔야 되고 어차피 강진에 사실 건데 어딘데 무슨 상관 있어요? 왜 하필 종로 구기동일까? 왜 하필? 왜 정치 1번지 종로일까? 왜 하필 지금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문제가 야권에서 제기될 때 호남 적자론 얘기 나올 때 왜 그때 하필 전남 강진에 계시던 분 전남 그 종로에다가 집을 얻으셨을까? 네, 지금 CG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구기동에 둥지를 튼 정치인들 보면 바로 이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 옆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예. 손학규 지사가 거기 또 모든 이회창도 있고. 행위에는 의미가 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종로 지금 국회의원에 정세균 의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세균 의원도 뭐 굳이 말하자면 범친노죠, 범친노. 근데 과연 이제 손학규 고문이 다음 총선 때 종로에 출마하시려는 게 아닌가? 정치 재개 신호탄이 아닌가? 이제 손학규가 필요할 때가 슬슬 올 것이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라는 이제 외부에서 관측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정치적 상상력을 보태서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는 있죠. 제 생각에는요,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바람 불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아예 은퇴한 사람은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왜 손학규에 초점이 맞춰지냐? 이건 야당의 현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얘기가 되는 거죠. 바람 안 불었으면 좋겠는데 바람 불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체포되길 원했다. 북한 불법 입국 혐의로 북한에 체포돼 억류 중인 주원문 씨. 네. 미국 CNN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근황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ut I thought that some great event could happen, and hopefully that event could have a good effect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There's no need to worry because the people here have treated me with the best of humanitarian treatment. 네, 침착한 모습입니다. 지금 고려 호텔, 북한에 있는 고려 호텔에서 북한이 인터뷰를 허용해서 CNN 기자와 인터뷰를 한 건데 호기심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억울했다.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유엔 북한 인권법 통과되고 있고 인권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잘 대해주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CNN과 인터뷰 아닙니까? 홍보하기 위한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저 친구 주원문 씨라는 저분이 또 북한을 가게 된 것도 굉장히 청년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기여하기 위해서 또 좀 뭐 무한한 호기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 저는 저것이 뭐 이제 이번에 북한에 입국을 하기 전에 자신의 SNS에 그렇죠. 올린 글이라고 네. 하는데 세계 여행을 약간 돌아다니면서 그 전에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무한한 호기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바로 있는 저 무한한 사람이 되고 호기심에 싶다. 대한 갈증이 북한 방북인지 예. 그게 이제 다들 궁금해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으로서는 정리가 안 되는데 북한으로서는 좋은 소재죠. 어찌됐든 어떻게 활용을 하든 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저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CNN과의 저 인터뷰는 어쨌든 김정은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홍보 비디오용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모델을 하나 가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CNN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영향 이란 말을 쓰고요. 그다음에 멋진 일. 네. 이런 말을 쓰고 또 이제 그 북한으로 미입국하기 전에 이제 무한한 호기심을 충족하고 뭐 갈증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네. 이걸 보면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은 왜 들어갔을까? 하나는 영웅심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나 해보게 되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 국적이자 동시에 한국 국적을 양쪽에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거든요. 네,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입니다. 네, 미국의 미국의 영주권자. 네, 영주권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제가 볼 때는 지금 20대 초반에 아직 청소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심리학에서는 개인적 우화라 그러는데 굉장히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 개인적 신념과 영웅, 내가 영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두 가지 중에 오히려 영웅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뭔가를 잘 모르고 들어간 거고 사실상 지금까지 그 북한으로 밀입국한 그 결과를 보면 그다지 긍정적인 결과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조사도 없이 들어갔고 개인적으로 그냥 젊은 청년의 피와 이상만 가지고 들어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친구가 뉴저지 아주 명문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네. 뉴욕대생 학생이고 어떻게 보면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재미급포인데 참 저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뭐 방북을 했어요. 그렇죠. 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젊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뭐 호기심에서 갈 수도 있죠. 네네. 뭐 그 청년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뭐 하도 뭐 희한한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북한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준 거예요. 이게 원래 북한의 태도가 간첩입니다. 아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 지금 간첩 혐의 뭐 연기를 김밥 천국에서 이거 하다가 간첩 혐의로 잡혀서 지금 뭐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간첩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가둬야 되는 건데 저 학생 보면 지금 고려호텔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왜 이렇게 해줬을까요? 방 3개 전용 예. 욕실이 딸린 집에서 살고 그러게요. 있다는 그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북한에서 간첩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한국 국적자,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젊은 대학생, 엘리트 젊은 대학생이 북한에 들어왔다, 밀입했다. 이건 간첩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근데 간첩 혐의가 아니라 굉장히 잘 우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건 뭐겠냐, 박상원 소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건 전 세계에다 홍보 효과라서 너무 좋은 소재거든요. 네네. 봐라, 우리 이 공화국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왔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죠. 표정을 네, 보면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네. 중요한 거는 텔레비전, 라디오, 뭐 인터넷 전화 이런 것들은 또 사용이 안 되잖아요. 외부의 정보는 충분히 차단하면서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은 다 달성하게끔 도와주는 무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 관련 소식 하나만 더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면요. 북한이 새로 로켓 지휘소를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로켓 지휘소가 평양에 있는 김정은의 별장 바로 옆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번 지도에서 보시죠. 보시면 김정은 특각, 김정은이 이제 휴가를 보내는 별장인데 이곳과 위성 관제 종합 지휘소가 불과 400m밖에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빈 공터였다고 해요. 네, 어쨌든 뭐 북한 김정은의 최고의 치적으로 홍보되는 것이 이제 미사일 아닙니까? 네. 미사일이기 때문에 뭐 바로 자기가 직접 통제하겠다라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례적이긴 하네요, 저게. 지금 방로도 불발된 마당에 네. 또 바로 저런 네. 방로 불발 원인이 지금 미사일 구매 예, 뭐 갈등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예. 상황에서 바로 자기 별장 옆에 저런 지휘소를 미사일 지휘소를 만들었다. 만들었다. 네. 좀 그리고 의미가 원래 있는 그 것 같아요. 방로가 불발됐을 때 푸틴이나 러시아에서 그 로켓 발사에 대해서 뭔가 하지 말라는 제스처를 예. 취할까봐 가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 지휘소를 본인 별장 옆에 만들었다는 게 혹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뭔가 북한에서 정말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발사를 김정은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대외적인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네. 좀 우려 깊은 시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북한에서 가장 내세우는 게 우리 그 미사일 발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박상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부분이든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환이다. 아까 그 젊은 대학생도 그렇고 이번 같은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특각이라는 거 미국도 다 알고요. 위치 어딘지 알고요. 한번 공격하면 끝나는 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세대가 옆에 있다. 홍보 효과 극대화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바로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인데요. 그때 또 한번 무슨 사고를 칠지 않을지 네.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